이 권영국 변호사의 출마 선언문을 살펴봤는데 이제 한 줄 평을 하자면 거리의 변호사, 진보의 구원투수로 나서다. 이분은 이제 SPC 참사라든가 쌍용 자동차 사태라든가 쿠팡 블랙리스트, 또 구의역 참사,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뭐 이런 최근에 아주 유명한 사건들, 이 현대사의 굵직한 산업재해라든가 또 사회, 뭐 세월호 말할 것도 없죠. 사회적 참사 이런 거가 있을 때마다 달려가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그 별명이 거리의 변호사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 노동운동가고 원래 이제 젊어서부터 학생운동에서부터 노동운동까지 한 양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고시를 본 거죠. 그래서 고시 붙고 나서는 사실은 이 고시 붙으면서 돈 많이 버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분은 이제 돈 안 되는 노동사건 위주로 열심히 변호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세기형 인권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세기 때 80년대 90년대 인권 변호사는 진짜 정부랑 맞서 싸우면서 그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 맞서서 무료 변론, 그 민주화 운동가들을 무료 변론해 주는 게 인권 변호사였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불임 사건 변호한 것처럼. 근데 21세기에는 이미 민주화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그런 정치적인 의미의 인권 변호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다만 이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노동자 관련 사건의 변호를 열심히 하는 게 일종의 21세기형 인권 변호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 심상정이 지난번 총선과 대선을 잘 말아드시고 사실 심상정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지난 총선 때 페미니즘을 앞세워 그때 워낙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어. 그러니까 페미니즘 바람이 불면서 페미니즘을 앞세워가지고 류호정, 장혜영 이런 사람들을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앞부분을 쭉 끌어올려서 1번, 3번 막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또 정의당,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활동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대실망을 시켰죠. 특히 일반 지지자분들 활동가들, 그 당원들이 많이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열심히 평생 노동운동하고 종당 활동해온 걸 다 무시해버리고 어디서 전혀 경험도 없던 젊은 여자애들을 턱턱 20대, 30대를 몇 자리 안 되는 소중한 국회의원 자리를 탁탁 줘버렸잖아요. 이게 다 심상정이 자기 리더십하에서 뭐 이렇게 자기 회고록에 뭐 변명을 써놨다는데 뭔지 제가 못 봤지만 어쨌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총선 전략으로 인해서 당의 어떤 전통적 지지층들을 돌아서게 만든 거.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 완주한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본인이 3%나 득표를 해버린 게 문제죠. 왜냐면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0.74%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심상정이 3%를 가져가는 바람에 진 거잖아요. 아, 물론 저는 그 심상정의 몫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거에 대해서 뭐 심상정 때문에 졌다고 구구절절 그렇게 변명한 적도 없어. 그 비난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심상정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정치인이 자기 최선을 다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정의당은 더 이상 후보를 낼 수가 없는状態이 되면 완전히 국민 밉상이 되면서 진보 지정 안에서 야권 안에서 국민 밉상이 되면서 더 이상 후보를 낼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정의당이 망트리를 타게 된 거죠. 사실은 김종철 대표라고 좀 젊고 좀 괜찮은 그 노동운동 출신의 학생운동 출신의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엘리트가 있었죠. 근데 그 양반은 또 장애영 의원하고 얽혀갖고 성추문 문제가 생기면서 사퇴하고 아웃되면서 그나마 페미니즘이 아닌 그 정의당의 어떤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의 어떤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아웃됐고 더 젊은 나이에 조성주란 친구도 저랑 동갑이 조성주란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결국 류호정이랑 같이 개혁신당 갔다가 결국 개혁신당 그 단일화 들어갔다가 결국 빠져나와서 뭐 하여간 애매하게 다 붕 떠버렸어. 그러니까 정의당이 다음 세대까지 다 소멸돼 버리는 이 심상정과 함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아예 의석이 한 석도 안 남게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고 의석도 다 잃고 결국 이제 자기 돈 써가면서 당을 위해서 출마하던 그 노동운동가 출신의 그런 어떤 정의당 당료들이 페미니즘 트렌드를 우선하는 심상정 대표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더 이상 당을 위해 출마하고 내 돈 써가면서 헌신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무투표 당선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게 정의당이 안 나오는데 이 두 명까지 당선시켜주니까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그냥 당선돼 버리고 정의당 후보 안 낸 지역은 그냥 무투표로 당선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이 소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거기다가 민주당의 위성정당 노선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진보당은 그나마 그걸 따라가가지고 의석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위성정당 나는 못하겠다라고 나가버리니까 독자 노선을 가니까 비례 한 성도 못 건졌죠. 그래서 결국 빵석 원외정당으로 2002년 총선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다시 원외정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영리하게 치고 들어간 게 과거 통진당의 후신이었던 진보당이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당은 김재현 대표, 옛날에 청년비례 국회의원 했던 김재현 씨가 대선 후보로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 진보, 여기 보면 역시 NL이 정치를 잘해. 확실히 NL이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친북이라 그렇지 정치는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PD는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항상 실속이 없어요. 옛날 학생회장 선거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대선 빚, 그 지난번에 심상정이 대선 출마하면서 지금 빚이 엄청나가지고 그 빚을 아직도 다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당이.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에 후보 낼 수 있겠냐 싶었는데 어쨌든 이 권영국 씨가 본인이 변호사기도 하니까 뭐 좀 벌어놓은 돈이 있었는지 그리고 막 후원을 막 열심히 받아서 옛날에 좀 마음의 빚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이번에는 그래도 페미니스타 이런 거 안 내세운 사람 아니고 정통 노동운동가 출신이 후보로 나오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정의당 그 민주노동당 좀 챙겨야지. 그렇게 정의당하고 녹색당하고 그런 정당들을 모아서 아시죠? 이렇게 여러 정당들이 같이 공동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옛날에 그 권영길 시절의 이름을 다시 갖고 와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이번에 대선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나마 정의당이 가장 전성기였던 우리나라 진보 정당이 가장 전성기였던 시절 그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다시 쓰게 됐다라는 거죠. 이 후보의 유일한 장점은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심상정이 3% 얻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 토론 본선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대선에서의 그 득표가 없었으면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도 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아마 그 이재명하고 한덕수든 누구든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준석이 토론을 할 때 네 번째 후보로 같이 TV 토론에 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마한 거예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출마 안 했겠지. 3억 써가면서. 결국 TV 토론 출연료로 3억을 낸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TV 토론 할 때는 우리가 국민들이 옛날에 권영길이 2002년 TV 토론 때 기억나세요? 노무현하고 이회창하고 권영길이 같이 나와서 그때 권영길 후보가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얘기 해가지고 엄청 떴었잖아요. 인기도 끌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제2의 권영길 전략. 이름도 비슷하냐? 권영국, 권영길. 해서 이미지도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제2의 권영길 전략으로 이 망한 정의당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사람 다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독자 출마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희생을 하는 선택이었다고 보고 출마 선언문의 핵심은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개혁이다라는 게 이제 출마 선언문의 주제입니다. 그 정권 교체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회 대개혁의 내용은 뭐냐? 첫째,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 된다. 지금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내려와야 되고 또 파업했다고 470억 손해배상 받은 그 대우 하청업체들, 대우조선 거기 그런 일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된다. 차별받는 현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자영업자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아젠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최근의 정치 상황이 국힘은 완전히 윤석열하고 연결돼서 극우화되고 또 민주당은 이재명이 중도보수 전략을 펴고 그러면서 다 같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진보가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어있는 진보 진영의 지지층을 대변하겠다는 게 이제 이렇게 정의당의 전략인 거고 김재현 진보당은 아예 민주당하고 또 단일화도 아니지 흡수돼 버리니까 더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변되지 않은 진보층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 나온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공존하는 사회, 그리고 평등한 사회. 요거를 이제 목표로 제시를 했고, 그래서 4개월간 지난 계엄 이후에 광장을 지키면서 빠짐없이 경청한 시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동권이니까 맨날 그 밤마다 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는 걸 나갔겠죠. 나가서 청년들이 막 시민 발언 엄청나게 했잖아요. 사실 저도 몇 번 들었지만 되게 좋은 발언들이 많았어요. 그 자기가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짜 그 광장에서 나온 발언들이 정말 명연설들이 시민 연설들이 쏟아졌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현장에 다 들은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는 되게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정의당이 앞장서서 각자 도생이나 잘사니즘이 아니라 연대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각자 도생은 국힘의 어떤 정책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잘사니즘은 이재명이 내세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연대하는 사회가 바로 정의당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가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좌우명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매화는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제 이 표현을 자기가 이제 뭐 한자가 있는 표현이에요. 어디 고전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거를 자기가 평생 좋아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으로 시작을 해서 평생을 노동운동하고 진보의 한 길로 살아오고 거리의 변호사였는데 이 매화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요 공약을 1번부터 6번까지 얘기하죠. 1은 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권한대행 1순위를 국회의장으로 바꾸겠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민의 그 직접 뽑으면 그래도 그 정통성 있는 게 국회의장이니까 이게 미국 방식이죠. 미국은 1순위가 부통령이고 2순위가 하원의장인데 또 부통령은 그 자체가 상원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시에 바로 국회의장들한테 권력이 넘어가게 됐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행정부로 권력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고치겠다는 거고 결선 투표제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연동형 비례제거든요. 근데 잘 안 됐죠. 그리고 지금같이 극우 세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례성 강화하면 걔들도 원내로 들어올 텐데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전 국민 소득보험과 출산 육아휴직 또 상병수당을 추진하겠다. 또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범위를 그러니까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다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업별 교섭 그러니까 그 회사 이게 다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을 넘어서는 교섭을 할 수 있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하청 자회사 뭐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그게 노동운동이 요즘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2, 3조 개정이 있죠. 그래서 자회사는 우리 회사 아니야 하면서 꼬리 자르게 할 수 없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돌봄 복지를 확대하겠다. 시민 최저 소득 보장제, 또 기초연금 인상, 그 다음에 주거, 교통, 통신, 의료, 보육, 6대 필수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 돈 쓰겠다는 거죠. 이게 뭐 진보 진영이니까. 그 다음에 과감한 증세와 부채는 탕감하겠다. 그래서 0.1%의 초부유세를 신설해갖고 세금은 때리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 재벌들이 막 이렇게 상속할 때 증여세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 금융기관에는 횡재세를 또 신설하겠다는 거고, 그에 비해서 학자금 부채는 탕감해주겠다. 또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면 부채 탕감해주겠다.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좋긴 한데 그럼 부채 탕감해주면 그거 누가 갚아주나요?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하나요? 그럼 결국 국민이 다 같이 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이건 진보 진영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중도 예를 들면 이재명이 이런 얘기 덜컥 받아가고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국가 부채가 심각한데 근데 이제 이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민주노동당 정의당 후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혐오에 맞서겠다. 그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이 차별금지법 딴 게 아니라 이 성평등이 문제거든요.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그래갖고 이제 특히 이제 동성결혼 문제가 이슈로 터져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자세히는 안 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꾸겠다. 뭐 이거는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 라면서 이제 근데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맞는데 그러면 군대 간 남자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또 이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도 회사를 다녀보면 저도 임금 협상해 보면 남자가 두 호봉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군대를 2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가지고 2년치 호봉을 올려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초창기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퍼센티지로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임금격차가 엄청 차이가 나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없애버리면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건 어떻게 해?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불만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쉽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건드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중간에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그걸 허용하는 노동허가제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아마 그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는 한 사업장 변경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주한테 눈치 보게 되고 사업주한테 일종의 갑질에 이렇게 발목이 잡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주 노동자가 원하면 바꿔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기존 노동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다 진보 진영이 주장해온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복합 위기에 맞서서 일자리와 존엄성을 지키겠다. 그래서 기후 위기와 재생에너지, 녹색 산업 일자리 전환에 맞서겠다는 잘 하겠다는 거고 AI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윤리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 그다음에 고령 노동자한테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 또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서서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거. 다 선언이에요, 선언. 다 선언적이고 좋은 얘기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안 보인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런 얘기하는 후보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공약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기존의 진보 진영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찬반을 따지고 현실성을 따지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 막 해버렸잖아요. 그게 진보 진영 정의당 아젠다를 받아갖고 그냥 했다가 큰일 났던 거거든. 탈원전이라든가 최저임금. 그렇게 이 아젠다가 아젠다로 떠돌아낼 때 나쁘지 않아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조금 반영해주면 되거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데 이게 바로 그냥 집권 세력의 아젠다로 탁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그리고 확 해버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진보 진영에서 주로 해온 얘기니까 이걸 들어주는 게 진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버린 거지. 근데 사실 그걸 할 때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잘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진보 진영 후보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받아 안아서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실행을 할 때는 잘 소화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2002년 대선 때 권영길처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명언 하나 남기고 사람 좋은 아저씨 느낌 남겨서 호감 이미지를 구축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정의당 후보들, 그때 이름이 민주노당일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의당 후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제2의 어떤 권영길 혹은 제2의 노회찬. 노회찬이 되려면 웃겨야 되는데 그 유머 감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약간 권영길하고 비슷한 이미지죠. 그런 어떤 정의당의 새로운 셀럽으로서 등장을 하신다면 그건 나름대로 좋다. 그래서 정의당으로 정치하려는 진보 정치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한국 정치가 너무 보수화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 정치가 그래도 잘 돌아갔던 시절이 국힘,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2.5당 체제이던 시절에 그때가 그나마 정치가 잘 돌아갔어요. 타협도 잘 되고 뭔가 정의당이 해야 된다가 조금씩은 들어가서 나라가 그래도 그런 방향, 진보적인 방향으로 선진국 쪽으로 많이 갔죠. 사회개혁도 어느 정도 됐고. 근데 지금 상황은 한국 정치가 민주당, 조국당, 국힘당, 거기에 윤어게인당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중도 보수와 극우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 한국 정치가 짜여지고 있거든요. 원내 정당들이. 거기에 진보당 있다고 하지만 진보당은 사실은 이 친북 세력 정당이라 좀 위험한 정당이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한국적인 의미의 어떤 진보 정당이 어느 정도 약간 부활을 해가지고 한국 정치의 균형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 저도 뭐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권영국 후보가 좀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80점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